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 밤입니다. 어제에 이어 공주 역사 이야기,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읽겠습니다. 백제는 다시 강국이 되었노라. 무령왕릉 고구려에 대해 방어해서 공세로 전환했다. 즉위하자마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 수곡성을 공략하고 513년에는 위천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황해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백제는 잃었던 영토를 차근차근 회복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꾀할 수 있었음은 물론 국제관계의 주도권을 점차 되찾았다. 이후 가야 계열이 지배하던 섬진강 유역을 넘어 동쪽 내륙 하동까지 진출해 지배했다. 외와 직접 교류하는 안정적 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백제는 중국 남조와 백제, 가야 지역을 거쳐 외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물 교역의 회랑을 확고히 틀어주었다. 고구려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얻은 무령왕은 승려 발정을 양나라에 파견해 외교 관계를 재개했다. 백제와 남조의 교류는 물품에서 기술로, 나아가 학문 사상의 교류로 확대되었다. 이때 백제는 양나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을 흡수했다. 513년 이후에는 유학자 단양이 고안무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나라에서도 백제에 사람을 직접 보내기 시작했다. 521년 무령왕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여러 차례 깨뜨리고 비로소 우호를 통했으며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양고조는 무령왕에게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의 직함을 주었다. 이로써 무령왕은 대외적 신망을 높이고 왕권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었다. 무령왕은 522년에 승려 겸익을 불교의 발상지 인도로 보내서 범어와 유를 배워오도록 했다. 삼국시대의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는 것을 넘어 인도에까지 사람을 파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겸익은 5년간 인도에서 수학하고 인도인 승려와 함께 돌아왔다. 중국을 통해서 불교 문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백제가 도달한 문화적 수준과 자신감이 상당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세기의 대발견, 무령왕릉. 무령왕은 23년간 통치하고 523년 62세로 별세했다. 나중에 관산성에서 전사한 성왕을 포함해 웅진 백제의 5왕 가운데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다. 그가 잠든 무덤은 1971년 도굴되지 않은 채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발굴되었다. 고대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다. 경주 천마총, 황남대총 등은 무령왕릉보다 훨씬 많은 유물을 품고 발굴되었지만 아직도 누구 무덤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백제 무덤은 대부분 횡열식 석실분인데 비해 송산리 고분군의 무령왕릉과 6호분은 전축분이다. 벽돌무덤. 중국 남조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양나라 지배계층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벽돌은 크기와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설계자가 마음껏 건축할 수 있는 재료다. 무령왕릉은 크기와 모양이 무려 28가지가 되는 벽돌을 사용해 천장의 곡선 부분까지 1500년이 지나도록 한치의 뒤틀림이 없도록 축조되었다. 무령왕릉은 한마디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든 증거물이다. 이전에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벽돌 무덤을 백제는 완벽하게 구현했다. 백제인들의 기술 습득 역량, 외래문화 수용 능력이 그만큼 컸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17시간 만에 발굴을 마치다.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유적을 8곳 등재됐는데 그중 가장 많은 유물을 품고 있는 것이 송산리 고분군이다.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백제 64년간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과 왕족들이 차례로 묻힌 곳이다. 1호 무덤부터 5호 무덤까지는 석실분이고 6호 분과 무령왕릉은 전축분이다. 1971년 한여름 폭우 속에 6호 전축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에는 무령왕 부부가 묻혀 있다. 1927년부터 1940년까지 공주고보 교사로 근무하며
공주 지역의 옛 무덤을 닥친 대로 발굴했던 가르베 지온의 솔길이 닿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급히 구성된 발굴단은 1971년 7월 8일 오후 4시경 간단한 위령제를 지내고 발굴에 들어갔다. 무덤 입구의 지석에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으로 시작된 명문을 확인한 덕분에 무령왕 무덤인 것이 극적으로 확인되었다. 자정에 이르러 무덤의 맨 앞에 있던 청자 6.25호를 반출한 것을 시작으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모든 유물을 수습했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불과 17시간 만에 발굴을 마친 것이다. 나중에는 무덤 바닥을 삽으로 긁어서 쌀가마니에 담을 정도로 발굴 과정은 허술했다. 마치 감자밭에서 감자 캐듯이 한 졸속 발굴이었고 비판받고 있다. 유적과 유물 위치에 대한 실측과 사진 촬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덤의 원래 모습은 지극히 단편적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발굴단은 기자들과 구경꾼이 수백 명 몰려와 통제하기 어려웠고 장맛비가 계속 내려 무덤의 훼손이 우려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법, 부장 유물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파악해 매장 방법과 다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수많은 정보가 영구히 파괴되어 버렸다. 당시 고고학계나 문화재 관련 기관의 수준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어찌되었든 무령왕릉을 축조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발굴함으로써 공주는 678년 백제 역사의 핵심 공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고 문화 수준 보여준 유물. 무령왕릉을 보면 백제가 외부 세계와 다양하게 접촉했음을 알 수 있다. 무덤 형태가 중국 남조의 전형적인 전축분이고 중국제 도자기와 오수선 화폐 등이 나온 것이 밀접한 교류의 증거품이다. 석수 또한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왕과 왕비의 나무관은 외국의 고급 건축재인 금송을 공수해 만들었다. 무령왕릉은 무덤 자체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부장된 유물들에서 백제인의 세련미와 창조성, 국제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출토 유물은 108종, 4,687여 점에 이르는데 그중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유물 중에는 특히 왕과 왕비의 관장식, 귀걸이, 목걸이, 각종 장식품에 금으로 만든 것이 많다. 은, 동, 옥, 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공예품은 기교적으로 뛰어나고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이는 대부분 무령왕과 왕비가 사용하던 용품을 그대로 함께 묻은 것으로 보여 당대 최고의 문화적 수준을 과시하고 있다. 일찍이 백제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조에서 쓴 글이 있다.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백제미를 상찬하는 데 가장 맞춤한 표현이요. 나아가 한국인이 지향해야 할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듯하다. 모든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왕과 왕비의 지석이라 하겠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무덤의 주인을 명확히 밝힌 것, 장례 일시와 절차, 땅을 샀다는 매지권을 기록한 부분 등은 백제인의 깔끔한 기록 정신을 보여준다. 이 돌판 두 장이 있어 함께 묻힌 유물 수천 점은 메이드 인 백제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지석이 알려준 무령왕릉 조성에 얽힌 정보는 이렇다. 523년 5월 7일 무령왕이 62세로 별세했다. 525년 8월 12일 왕의 3년상을 마치고 매장했다. 526년 무령왕비가 별세에 감회장했다. 529년 왕비의 3년상을 마치고 왕과 합장했다. 일본 천황 집안은 무령왕의 자손. 무령왕은 외국에서 마련한 나무관에 누워 영면에 들었다. 그의 탄생 유적은 규슈의 가카라시마에 남아있고 무령왕도 재위 기간에 외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461년 게르왕이 남자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곤지를 파견함으로써 왕족을 외국에 파견하는 관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 번 파견되면
파견하면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 통혼도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무령왕도 외국에서 태어나 상당 기간을 살았다면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남기지 않았을까. 현재 일본 왕가의 시조는 제26대 천황인 게이타이인데 동성왕, 무령왕과 연령대가 비슷하다. 이들이 같이 성장하고 공부하고 교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각기 자국의 군주 지위에 오른 이들은 서로 긴밀히 교류, 협력, 지원하는 관계였을 것이다. 2019년 스스로 물러난 일왕 아키히토,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둔 2001년 12월 23일 68세 생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 자신과 관련해서는 옛 한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소기를 본 뒤에 기록되어 있어서 한국과 인연을 느끼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제50대 천황 칸무의 모친이 무령왕의 10대 후손인 다카노노 니카사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의 왕통이 무령왕에게서 이어져 내려옴은 오늘의 양국관계에서도 큰 시사점을 준다. 백제가 망하면 왜가 춥다? 5, 6세기 한반도의 삼국은 서로 각축하면서 왜를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했다. 한 발 뒤쳐져 고대 국가로 발전하던 왜는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연원은 중국의 남조였다. 그런 남조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며 문물과 사상을 독점적으로 수입한 것이 백제다. 왜는 자연히 백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무령왕은 왕족과 승려는 물론 오경 박사 등 학자와 전문 기술자, 유교, 불교서적 등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왜는 백제가 꼭 필요할 때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그리하여 삼국의 싸움이 첨예화된 6세기에는 왜는 백제를 일방적으로 지원했다.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 후 웅진성으로 물러난 의자왕이 항복하고 3년이 흐른 663년 8월 왜국은 배 400여 척의 군사 2만 7천여 명을 서해로 파견했다. 그리하여 백제 왜연합군은 백강과 주류성에서 신라 당연합군과 대규모 국제전을 벌였지만 크게 패했다. 이 패해로 왜국의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운명을 건 지원이었다. 무령왕이 형성해 놓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큰 그림이 백제 말기까지도 튼실하게 지속된 것이다. 성왕, 남부여의 웅대한 꿈을 꾸다. 살아서 거룩한 임금으로 불리다. 523년 성왕은 아버지 무령왕을 이어 백제 제26대 왕으로 즉위했다. 그의 성은 부여, 이름은 명롱이다. 성왕은 웅진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지만 태어난 연도는 전해지지 않는다. 500년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아버지 무령왕이 즉위한 때는 501년이다. 40세에 왕이 되어 23년간 통치한 아버지 무령왕이 닦아놓은 기반은 탄탄했다. 성왕은 20서너 살쯤 왕위에 올라 32년간 통치했다. 웅진 백제 5왕 중에서 선대왕이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난 뒤 순조롭게 왕위에 오른 이는 성왕이 유일하다. 성왕은 여러 역사서에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력이 있었다. 나라 사람들이 성왕이라고 칭했다라고 전한다. 살아서 왕위에 있을 때 거룩할 성자를 붙여 부를 정도였다면 매우 성공한 군주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백제를 깎아내려서 기술한 삼국사기에서 인정할 정도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본 서기에서는 성왕의 밝을 명자를 덧붙여 성명왕이라고도 하면서 천도 지리에 신묘하게 통달해 그 명성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상당히 호평했다. 성왕이라는 칭호는 고대 인도에서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전륜성왕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선진 문물과 철학의 종합체였던 불교를 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무령왕릉을 조성한 왕. 성왕은 아버지 무령왕과 어머니를 바르게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다. 523년에 돌아가신 무령왕의 3년상을 치르고 525년 중국 남조 지배층의 묘제를 따라 왕릉을 쓴 뒤 526년 어머니가 별세하자 529년 아버지와 합장했다. 성왕은 당시 백제의 모든 문화적 성취물을 부모의 묘에 부장품으로 넣었다.
108종 4687점에 이르는 장신구 도자기, 화폐, 왕실의 생활도구들을 껴묻는 것으로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무령왕은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성왕은 무령왕을 이어 가야, 외는 물론 신라까지 동맹체를 엮어 고구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한반도와 외까지 있는 동맹체를 구상한 것은 군사강국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과제이면서 아버지 무령왕의 동아시아 전략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했다. 성왕은 왕위에 오른 첫해 8월 고구려군이 남침해 오자 좌장 지충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출천케해서 패수해서 물리쳤다. 524년에는 양나라와 관계를 밀접히 하여 양고저로부터 지절도독, 백제 제군사 수동 장군 백제왕에 책봉되었다. 제위 12년과 19년에도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는 중국 남조와 연대하고 외와 제휴를 꾀해 고구려에 대항하는 외교 안보 노선을 다져나갔다. 525년 2월에는 신라와 사신을 교환해 우위를 다진 한편 이듬해에는 충주성과 웅진성을 수리하고 사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성왕 7년 10월 고구려의 안장왕이 남침해 북변의 혈성이 함락되었다. 성왕은 좌평 연모에게 3만 군사를 주어 오곡원에서 항전케 했으나 2천여 군사를 잃고 패하고 말았다. 신라와 동맹을 맺다. 성왕대의 국제관계는 어떠했을까? 성왕은 백제 전성기였던 4세기 근초고왕 시기의 국제관계, 즉 백제와 가야, 외와 관계를 주도하며 강역을 넓혀 나갔던 때를 이상으로 삼았다. 성왕에게는 고구려 장수왕대에 빼앗긴 한강지역 수복이라는 사명이 있었기에 신라와 협력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성왕은 객관적으로 우위인 국력으로서 백제가 주도하는 질서를 굳혀나가기 위해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이다. 신라가 틈새를 노리며 실력을 배양하던 시기였기에 깨지기 쉬운 동맹이었다. 신라는 백제, 가야, 외의 동맹체제를 대체해 가야, 외와 동맹체제를 맺기 위해 반대로 움직였다. 성왕은 신라 쪽으로 기우는 가야 연합을 회유하기도 하고 무력으로 제압하기도 하면서 동맹체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했다. 성왕의 숙명적 라이벌인 신라 진흥왕은 540년 왕위에 올라 36년간 통치하다가 576년에 사망했으니 백제 성왕의 후반기 14년과 겹친다. 진흥왕은 551년까지는 직접 통치하지 않고 수업기를 거쳤다. 하지만 551년 백제와 동맹을 맺은 진흥왕은 이를 적극 활용해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고 553년에는 백제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순수비를 4곳 이상 세워 존재를 과시했다. 백제 사찰의 원형 대통사를 창건하다. 성왕은 불교를 융성시켜 통치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무령왕 22년 인도에 파견한 승려 겸익이 526년 귀국했다. 그는 중인도에서 5년간 법문을 배워 율부를 깊이 연구하고 오보율문을 가지고 왔다. 성왕은 크게 잔치를 베풀어 치하하고 학식이 깊은 승려 18명을 불러 겸익과 함께 율부 72권을 번역하게 했다. 성왕 자신도 비담 신율서를 지었다고 전한다. 성왕은 또한 웅진의 대통사를 창건했다. 삼국유사는 대통 원년 정리에 양나라 황제를 위해 웅천주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대통사라 하였다라고 기록했다. 대통은 양나라 무제의 연호요. 성왕 5년인 527년이다. 이때는 무령왕릉을 만들고 2년이 지난 후였다. 대통사는 백제의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웅진백제 때 사찰이 많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대통사가 유일하다. 또한 백제 사찰 가운데 창건한 연대와 그 흔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찰이다. 사비시대에 부여 지역에 지은 왕흥사, 능사, 정림사와 익산 지역에 세운 미륵사, 제석사, 대관사 등의 원형이 바로 대통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지금의 대통교를 건너 공주 사대부고 앞쪽에서 추정되는데 부근에서 대통이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대통사에 있었다고 하는 반죽
목동 당간지주와 국립공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두 대형 석조는 절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외국의 불교를 전파하다. 성황 때 백제는 외국의 불교를 전파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식으로 전해준 것이다. 552년에는 석가불금동상 1구 번개, 약간, 경론 등과 함께 달솔 놀이사치계를 외국에 파견했다. 외는 백제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자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정치 세력 간에 한동안 갈등했다. 불교 수용은 종교적 사상체계를 넘어 건축, 회화, 조각 등의 선진 문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백제는 사원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자를 비롯해 의박사, 역박사, 음악인 등을 교대로 파견했다. 백제가 전해준 불교로 외국은 선진 문명의 세례를 받고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백제의 우리 선조들은 외국으로 직접 건너가 미개했던 외인들의 스승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올려주었다. 사비천도는 꼭 해야만 했을까? 538년 즉위 16년차에 접어든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기며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했다.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원류로 해당하는 나라다. 사비천도로 백제의 원뿌리를 찾아 고구려를 향해 대등한 위치임을 과시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실행한 것이다. 그런데 성왕은 왜 사비로 천도했을까? 무령왕은 갱위강국을 선포할 정도로 국력을 회복시켰고 뒤를 이은 성왕은 그것을 바탕으로 중흥의 꿈을 펼치고자 했다. 안주하지 않고 도약하려던 것이었다. 이는 사비천도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 공략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된다. 한데 웅진 다음의 수도로 사비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웅진이 산으로 둘러싸여 솥단지 안에 앉은 형국인 반면 소부리는 훨씬 더 넓은 구릉지가 있는 열린 곳이었다. 앞서 무령왕도 대부분 낮은 습지대였던 이곳을 메워 가마와 공방 같은 시설을 운영하게 했다. 둘째, 백마강과 사비안은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사비강 양안의 포고를 통해 서해로 나아가 해상 교통과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기에도 유리했다. 셋째, 귀족의 권력 기반을 재편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비라는 주인 없는 땅이 맞춤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천도할 수 있었던 왕은 극히 드물었다. 고구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장수왕 정도가 있을 뿐이다. 통일신라도 689년 수도를 한반도 동남부 구석에 위치한 서라벌에서 달구벌로 옮기려다 실패했다. 결국 신라는 지방 세력을 효율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재경 귀족 세력 위주로 통치하다가 웅천주, 도독, 김원창의 난과 같은 지방의 도전에 시달렸다. 이후 고려도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성왕은 사비천도와 함께 22담로 제도를 개혁해 전국에 오방을 두고 그 아래에 군과 성을 설치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 지배를 꾀한 것이다. 백제 영토에는 성이 200에서 250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16관등 제도도 정비하고 22개 관서를 설치해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했다. 왕도를 내준 이후 웅진은 오방 중 북방성으로 자리매김되어 사비백제 123년간 수도 북쪽의 거점 역할을 했다. 무왕의 제위 31년 2월부터 7월까지 체류하는 등 왕과 왕족들의 휴식처 역할도 했다. 660년 7월 나당연합군 18만 대군에게 몰린 의자왕이 물러난 곳도 웅진성이다. 여기서 의자왕은 6일간 대결하다가 웅진 방령 예식진의 권유로 항복했다. 당은 웅진에 도독부를 두어 백제 땅을 다스리는 중심 거점으로 삼았다. 역설적이게도 이때 웅진의 위상이 회복된 것이다. 통일신라기에도 웅천주의 치소가 웅진에 설치되었다. 운명의 라이벌 진흥왕. 성왕은 541년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모시 박사와 열반 등의 경의, 공장과 화사 등을 청해 허락을 받았다. 548년 정월에 고구려가 예와 연합해 공격해오자 성왕은 신라 진흥왕에게 구원을 요청해 신라군 3,000
명과 함께 한강 북쪽에 독산성 전투에서 고구려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550년 정월에는